오늘은 베토벤의 일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통으로 점철된 베토벤의 일생, 그리고 사후의 의역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770년에 베토벤이 이제 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자라다가 16살쯤에서부터 청각 손상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그 이후에 한 1년 후에 빈으로 건너가서 모차르트에게 이제 잠시 배우는데 어머니 사망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1792년 22세 때부터는 심한 복통과 만성 설사를 겪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빈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하이든의 제자가 돼가지고 수련을 쌓아서 여기서부터 명성을 얻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명성을 얻다가 25세, 3년 후 그때부터는 또 반복되는 소화 문제, 복부 경련 이런 것으로 굉장히 고통을 받고 힘든 와중에서도 공식적인 데뷔 무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유명하게 이제 비창소나타, 월광소나타, 교향곡 제1번 등등을 작곡하고 만들어내면서 자기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합니다. 그 이후 1802년도에 하일리겐슈타트라는 지역으로 요양 겸 가서 유서를 작성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유서를 작성했을까요? 그래서 뭐 청력 상실에 대한 절망, 자살 충동과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삶의 의지를 담은 내용, 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유산을 두 동생에게 분배한다는 내용, 그리고 자신이 죽게 되면 사연을 규명해달라. 뭐 이러한 내용까지 고통에 휘달리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서는 사망 후에 발견이 되죠. 그래서 그 이후에 또 1813년에는 청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보조장치를 다양하게 쓰는데요. 이 중간 시기 때 거의 모든 곡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3번 영웅, 5번 운명, 6번 전원, 또 피아노 협주곡 4, 5번, 오페라 피델리오 등등 불후의 명작들이 이러한 신체적 고통 속에서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 이후에 1818년쯤 돼서는 기능적으로 청각을 이제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그때 한 48세 정도인데, 그래서 대화도 어떤 노트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주고받는 그런 시기의 고통을 또 겪습니다. 그 이후 3년 정도 후에 류마티스성 발작, 황달, 소화불량 등을 겪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미 이때쯤은 간질환이 벌써 많이 진행된, 간질환이 진행돼서 이제 간질환 증세가 나타난, 간은 많이 망가진 뒤에 증세가 오니까, 그래서 이미 이때는 이제 간질환이 많이 진행된 그런 시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4년 후쯤에는 코피, 또 혈액구토, 뭐 설사 이런 것이 기록되고 이때는 매일 1리터 이상의 와인을 마셨다는 그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술까지 먹어놓으니까 간이 더 나빠진 걸로 그렇게 유추가 됩니다. 그래서 그 1년 후에 1826년에는 이제 동생 요한이 있는 그 나이젠도르프라는 곳으로 요양을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 가서도 식욕부진이 심하고 설사 이런 것 등이 나타나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부둘레는 자꾸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이제 복수가 차는 거겠죠. 복수가 차서 몸 상태가 이제 뭐 그냥 좋아지질 않으니까 다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와중에 폐렴까지 걸립니다. 정말 육체적으로 엄청난 힘든 고통을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돌아와서 바브루흐 박사라는 사람이 이제 베토벤의 폐렴을 치료하는데요. 이 치료에 아마도 납 함유 약물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후에 머리카락 검사로 납 노출의 첫 번째 주요 피크와 일치한다. 이 시기가 그런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시기에 간 및 신장 기능 부전, 황달, 설사, 구토, 복수, 문요청 등등 납 중독으로 인해서 더 나빠지는 그런
증세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거의 이제 말기 증세에 도달하는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 첫 번째 복수천자수를 시행하는데요. 이때도 사후에 모발 검사상에서 남노출의 두 번째 피크와 이 시기가 겹치는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도 이제 점점 나빠지니까 1827년 이제 1월 8일, 2월 이렇게 해서 세 번에 걸쳐서 더 복수천자수를 시행을 하는데요. 이때도 역시 납 노출 피크가 사후 머리카락 검사에서 나타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네 번의 천자수를 시행했지만 호전되지 않고 3월 26일, 1827년 3월 26일 56세의 일기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검을 하고 했는데요. 그때 사인은 간경화, 또 비형 간염도 있었고 간경화로 인한 것이 주요 사망 원인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 다음 날 요제프 바그너 의사가 부검을 실시해서 결절성 간경화, 또 뭐 복수, 췌장섬유증, 만성염증, 비장비대, 신우결석, 양측 청각 신경 위축 이런 것 등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 같이 있던 힐러와 요제프 칼 베르나르트라는 사람이 베토벤의 머리카락 일부를 채취해서 보관을 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이 힐러라는 사람이 가진 것이 이제 모발 분석에 쓰이고 하죠. 그래서 3월 29일 날 이제 장례를 차리고 베링거 묘지에 안치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힘든 세월을 보내면서 그 수많은 명곡을 써낸 베토벤이 그 유서를 썼는데 거기서 이제 사인을 밝혀달라 그런 유서도 있고 하니까 1863년에 첫 번째 유해 발굴 및 재매장을 하는데요. 이때 두개골 파편을 이 의사가 확보를 합니다. 나중에 뭐 연구에 또 쓰이겠죠. 그 다음에 1994년도에 들어와서는 이 런던 소더비 경매에서 아까 그 힐러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머리카락, 그 힐러 타레라고 하는데 이것이 3,600파운드에 베토벤 협회 회원들에게 팔렸는데 그때 이제 돈을 댄 사람이 이 두 사람인데요. 이 두 사람한테 그래서 나중에 또 1년 후에 머리카락을 추출해가지고 그 돈을 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관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2000년도에 들어와서 이 게바라가 가진 머리카락을 아르곤 국립연구소에서 분석을 했는데 여기서 일반인보다도 납농도가 100배 이상 검출되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때 납종독이 사망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가설의 주요 근거가 이제 여기서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 이후 2021년도에 크리스티안 라이터, 토마스 프로하스카가 베토벤의 죽음에 관해서 의료과실의 결과인가 뭐 이런 제목으로 연구를 했는데 이 연구에서는 납함유 약물과 치료가 필요하면 해결했지만 기존 간경화를 악화시켜서 간부전으로 이어졌다. 이런 발표를 또 했습니다. 2023년도에 들어가서 국제공동연구팀이 베토벤의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머리카락의 8개 중 5개가 DNA 검사 결과로 진품으로 확인돼서 검사를 했는데 이전에 그 힐러 타레, 즉 게바라가 소유한 힐러 타레 연구가 베토벤의 것이 아니라 유태인 여성의 것으로 DNA 결과가 밝혀져서 이 납종독설이 뒤집어졌죠. 그래서 이 5개 진품에서는 납 성분이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걸려서 그것의 간질환에 대한 유전적 소인 이런 것이 그 DNA 결과가 밝혀져 가지고 또 지속적인 음주 이런 것이 간질환을 악화시켜서 사망했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거고 그 결과 납이 안 나왔기 때문에 청각상실이나 위장 문제의 유전적 원인은 발견하지 못했다. 그런 결과를 또 내놨고요. 그 2년 후 2025년도에는 다시 그 다른 또 모발을 가지고 진짜 머리카락 두 뭉치에서 검사를 했는데요.
이 알렉산더 세이라는 사람이 수집한 그 머리, DNA 검사인데 진짜로 밝혀졌는데, 이거를 했는데, 이때는 또 남농도가 높게 나왔어요. 그리고 비소는 뭐 정상체 13배, 수는 4배로 이렇게 높은 걸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다시 이 2023년의 결과를 또 한번 부분적으로 뒤집었죠. 그래서 납종독이 있었다. 그러나 이것이 단독 사망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DNA 유전자에 보면은 간경화나 뭐 이런 것에 유전적 소인이 있었기 때문에 간염 유전자 소인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 술과 납이 악화시키는 그런 거로 인해서 결국 간경화에 의한 사망이다. 뭐 여기서는 그런 쪽으로 결론을 더 실은 것이었죠. 그래서 지금 하여튼 결과는 그런 상태고, 또 앞으로 어떤 연구가 어떻게 또 더 나올 수도 있겠죠. 그거는 아마 더 시간이 지나가면서 또 다른 연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은 평생을 고통 속에서 이어져 오면서도 위대한 명작들을 탄생시킨 베토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